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계속 진료 보다가 이번에 호산병원으로 이동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맡고 있는 박예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임신 중독증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산전진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특히나 높은 분들은 고령 산모라든지 이전 임신 때 임신 중독증이 있었던 분이라든지 산모 임신 초기부터 원래 고혈압이 있었던 만성 고혈압이 원래 있었던 분, 혹은 당뇨가 있었던 분, 그 다음에 비만한 분들인 경우에는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권장하는 것으로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방법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 적합화되어 있는 데이터는 사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용량 아스피린을 임신 초기라 함은 1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을 임신 12주에서 14주가량부터 복용을 하였을 때 임신 중독증으로 이완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론입니다. 즉, 임신 중독증의 유병 확률 자체를 떨어뜨려 주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임신 중독증이 28~29주 때 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한 33~34주까지 지연되는 이런 지연 효과를 기대함으로써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 28주 때 임신 중독증에 노출이 돼서 이때 분만이 된다면 28주라는 시기는 태아의 폐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 자체도 사망 위험률 자체도 높을 뿐더러 여러 가지 신생아 폐렴이라든지 신생아 뇌손상이라든지 신생아 망막증과 같은 미숙아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지만, 이것이 똑같이 조기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34~35주 정도까지 임신을 무사히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조산이지만 합병증, 태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 아스피린이 크게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의 증상은 일단 임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두통, 이게 보통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인데, 맥박성인 두통이 있거나 머리가 한쪽 갑자기 깨지는 것 같은 두통, 이런 양상의 두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혈관 속에 있는 수분이 혈관 바깥으로 침투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역시나 혈관 밖으로 빠져나간 수분이 폐에 쌓이면서 폐부종 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 호흡곤란이라든지 숨찬 느낌, 숨이 충분히 들이마셔지지 않는 느낌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장기가 더 내려가서 간인데, 간에도 크게 혈관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혈압성 질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크게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 상복부 통증, 특히나 간이 위치한 오른쪽 위쪽으로 배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근한 불쾌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심화되는 양상으로 상복부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간에서 우리 피딱지 만드는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감소하게 돼서 쉽게 멍이 든다든지 출혈이 됐을 때 쉽게 지혈이 되지 않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혈관이 들어가는 큰 장기가 또 신장이 있는데, 신장을 침범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백뇨가 나오게 되고, 단백뇨가 나오는 시기를 더 지나가서 신장 쪽으로 심하게 증상이 오게 되면 소변량이 줄거나 혹은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증상까지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이러한 두통이나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그다음에 소변량의 감소 등이 앞서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거나 혹은 소변의 빈도수가 줄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과 발이 붓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턱 아래쪽으로 붓는 그런 붓기에는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붓기가 진행이 되면 임상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한 2-3주 정도 지난 다음에 두통과 복부 통증 등이 오는 심각한 상태의 임신 중독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붓는다, 평소보다 이상하게 붓는다, 특히 활동하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 다리랑 발이 붓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턱과 손이 붓는다, 이렇게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먹을 쥐었을 때 뻐근하게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혹시 집에 혈압계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혈압이 평소보다 한 10 정도 이상 높아졌을 때는 바로 병원에 방문해서 임신 중독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로 임신 중독증이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 임신 중독증이 주목받는 이유는 태아한테도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임신 중독증의 임상 증상이 한번 발현을 하게 되면 임신 중독, 즉 자간 경련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간 경련이 발생을 했을 때 산모는 물론이거니와 태아에게도 일시적인 저산소증을 유발함으로써 태아에게 영구적인 뇌손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독증이 진단된 산모에서 분만을 언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 상과 의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는 임신 중독증이 증상이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대개 2-3일 이내로 분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이 임신 몇 주 차에 발생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독증이 발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임신 주수, 즉 충분히 만삭이 되지 않았는데 분만을 하여야 되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산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임신 중독증은 20주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25주 정도쯤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25주에 분만되었을 때 태아의 생존율 자체가 10% 전후를 육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아의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신 28주, 30주, 이후 32주, 35주, 37주에 이르는 동안 태아는 계속 조기분만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미숙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미숙아 뇌출혈, 미숙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미숙아 망막증, 그 다음에 미숙아 장폐색이나 여러 가지 미숙아에게 따라붙는 저체온증이나 간손상, 그 다음에 신생아 출혈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임신 중독증에 산모가 노출되는 경우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 자체가 임신성 고혈압을 야기를 하고, 이 고혈압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혈관의 저항이 상승하기 때문에 혈관을 더 센 힘으로 밀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혈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아가 자라고 있는 자궁에 적용이 되게 되면 태아로 가는 혈류 자체가 줄어들고 태반의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태아가 정상적인 크기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조산해서 미숙아에게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자궁 내 성장 지연 등의 위험성도 태아에게 유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것 중에는 산모의 혈압이라든지 산모의 체중도 중요하고, 산모에게 갑자기 붓기가 생기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산부인과의 진료를 봄으로써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가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신 중독증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없습니다. 설명이 되고 있는 정론으로는 임신 초반에 산모의 자궁이 변하면서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김으로써 자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혈류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태반이 문제가 생겨서 이 태반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임신 중독증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 같다 까지가 지금까지 정론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임신 중독증이 정확히 왜, 어떤 시점에 어떤 물질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산과의사들의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독증의 치료법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가 먼저 왔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흔히는 임신 중독증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오는 것인데, 고혈압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이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 약을 먹었을 경우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태아에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태아에게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었을 때 태아에게 필요한 산소나 양분이 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압이 현재로서는 산모의 혈압이 160에 11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폐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항고혈압제 치료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이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간 손상이 있는 경우, 간 손상을 조금 보호해줄 수 있는 간에 적합화된 약물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볼 수 있고, 혈압이 너무 높을 때, 두통이 너무 심할 때,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 있거나 이로 인해서 혈소판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어서 출혈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을 때, 그 다음으로 아기가 자라는 속도가 너무 안 좋다 못해서 아기의 태반에서 태아에게로 가는 탯줄 혈류의 패턴이 완전히 변형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기의 태아 안녕 검사에서 완전히 아기의 심박동수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분만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대개 분만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조금씩 임상적인 양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인 양상이 조금씩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혈압이 온전히 정상화되는 것까지는 최대한 3개월 정도까지, 12주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12주 이후에도 만성적인 고혈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혈압의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렇게 임신 중독증을 거치는 경우 혈소판 감소라든지 간 손상으로 인한 간 수치 증가라든지 단백뇨, 아니면 신장의 질환으로 인한 소변량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신 중독증의 예방은 사실 우리 요즘에 건강한 상태로 임신을 하자는 취지에서 산부인과에 내원해서 임신 전이나 혹은 결혼을 하면서 산전 관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한 산모의 건강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것이 가장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으면 미리 빈혈을 메꿔준다든지, 혹은 혈압을 측정을 했을 때 혈압이 높은 경우에 혈압을 미리 조절을 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신 중독증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만 이나 당뇨 역시 임신 중독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너무 뚱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했을 때 임신 기간 동안 단기간에 지나치게 체중이 늘지 않도록 식이관리 및 운동을 하는 것도 병행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가족력 중에 당뇨가 있거나 본인이 평소에 당뇨의 기미가 있는 경우 당 조절을 철저히 함으로써 임신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임신 중독증의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으로도 임신 중독증이 예방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100%의 확률로 임신 중독증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는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타민 D 보충이라든지 비타민 C나 비타민 E와 같은 항노화작용을 하는 비타민을 섭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 중독증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임신 중독증이 진단이 되었을 때 진행이 되면 분만하는 것 밖에 이외의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 현재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병원에서 충분한 주의 깊은 진찰과 정규적인 산정 관리를 통해서 엄마와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덜 해가 가도록, 엄마와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대기하고 있는 의료진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적절한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